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덕이고, ACL에서 그 다이얼로그 시스템 쪽 관련해서 주로 세션을 참가했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오버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다이얼로그 시스템은, 여기 있는 그림은 그 튜토리얼에서 그 Neural Approaches to Conversational AI라고 하는 튜토리얼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가져온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다이얼로그 시스템이 꽤나 크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이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런 그 다이얼로그 시스템에 관련된 튜토리얼이 따로 열릴 정도로 계속 크게 다뤄지고 있고요. 뒤에서 그 논문 수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꽤나 논문 수도 많습니다. 네, 다이얼로그 시스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사용자의 어떤 입력에 대해서 적절한 시스템 출력을 해주는데 그걸 뭔가 어떤 태스크에 한정하여 혹은 테스트에 한정하지 않고 적절한 응답을 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런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 주로 이제 그 사용자의 발화를 입력을 이해하는 NLU 모델 그리고 현재 대화 상태가 어떤지를 추적하는 스테이트 트래커 그리고 현재 대화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시스템 행동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다이얼로그 팔로시 옵티마이저 그리고 마지막은 이러한 주어진 시스템 액션이 주어졌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혹은 사용자가 가장 좋아할 만한 응답을 해주는 그런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모듈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제 트레디셔널한 그런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 시스템에서는 이런 모듈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뉴럴 어프로치들을 적용하는 그런 어떤 방식의 논문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되었고요. 또 반대로 저기 아래쪽에 나와 있지만 풀리 데이터 드리븐 모델에서는 이런 과정들을 다 하나로 스태티스티컬 모델 혹은 뉴럴 모델로 다 치환을 해서 다 동작을 할 수 있는 엔드 투 엔드 모델이 조금씩 연구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그림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이런 풀리 데이터 드리븐 방식에서는 현재의 그 업투데이트 된 DB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부분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히나 레스판스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 어떻게 뉴럴랩 방식을 적용할 것이냐. 여기서 리스판스 제너레이션이 꼭 요 앞페이지의 NLG 부분만을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리스판스를 제너레이션 한다라고 하는 엔드 투 엔드의 개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얼로그 팔러시를 옵티마이징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개인화 정보를 녹일 것인가에 대한 논문도 꽤나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CL이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스다 보니까 약간 언어학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도 꽤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대화 쪽은 뭐 화형론이나 아니면 담화론 이런 쪽으로 그 언어학 쪽 사람들도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컴퓨테이셔널한 어프로치를 적용해서 현재 그 대화 현상을 분석한 그런 논문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논문 수를 보니까 제가 그 퀘스천 앤서링이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게 패러럴 세션이다 보니까 제가 저쪽 반대쪽 퀘스천 앤서링 쪽엔 들어가진 못했습니다만 오랄 프레젠테이션만 16편 그리고 포스터에 16편 이렇게 32편이 다이얼로그 시스템 관련된 논문이었고요. 비교해 보자면 요즘에 꽤나 이제 MRC 때문에 핫한 퀘스천 앤서링은 오랄 프레젠테이션 12편 그리고 포스터에서도 한 12편, 3편 정도라서 다이얼로그 시스템이 꽤나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다이얼로그 시스템이 멜버른에서 ACL 열리기 직전에 그 시그 다이얼이 같은 데서 열렸거든요. 그래서 뭐 더 많은 강세였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다 논문도 내고 뭐 ACL에 또 내고 뭐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이얼로그 시스템이 꽤나 많은 그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셀렉티드 페이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태스크 오리엔티드 대화 시스템에서는 아직도 뉴럴 어프로치들을 뭐 산업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에서는 주로 논문을 많이 못 내고 있고 학계에서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꽤나 많이 논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존 알렉사와 같은 데서도 이렇게 발표를 하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적용 가능한 연구도 좀 눈에 띄었고요. 근데 여전히 대화 시스템 관련된 논문에서는 그 평가 기준이 되게 모호합니다. 그래서 뭐 퍼플렉스나 이렇게 자동으로 측정 가능한 그 평가 기준도 있긴 한데 주로 이제 mTOG을 사용해서 사용자들이 직접 그 평가를 내리는 그런 성능 평가 방식
대부분 다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컨브 AI라고 해서 그 닙스2의 쉐어드 태스크가 있는데, 걔네들도 결국은 뭔가 자동화된 이밸류에이션도 하지만은 그 아마존 미케니컬 턱을 이용해서 이밸류에이션 따로 사람을 써서 이렇게 이밸류에이션 하는 그런 매트릭이 따로 있었습니다. 네. 네, 전 총 3편의 그 논문 오버뷰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Exemplar Encoder Decoder for Neural Conversation Generation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보통 이제 보통 리트리벌 기반의 그 리스판스 제너레이션 방법과 혹은 제너레이션 기반의 그 리스판스 제너레이션 모델을 비교를 할 때, 보통 리스판스를 제너레이션 할 때 리트리벌로 하게 되면 좀 위험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응답이 나가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응답을 나가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적은데, 제너레이션으로 만들다 보면은 꼭 튀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혹은 약간 센서티브한 그런 응답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여전히 아직도 제너러티브랑 리트리벌 기반이 좀 어떤 게 더 좋냐에 대해서 아직도 좀 팽팽한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산업체에서는 제너레이션 쪽은 거의 못 쓰는 상황이고요. 거의 리트리벌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사용자 입력과 그리고 시스템의 리스판스들이 이렇게 페어로 쫙 주어져 있고, 그리고 사용자 입력은 이제 컨텍스트까지 포함한 그런 사용자 입력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하나의 그 대화쌍을 그 모델링하기 위해서 그것과 유사한 컨텍스트를 가지는 여러 대화쌍들을 함께 인코더 디코더 모델로 훈련을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전 바라의 시스템 바라, 그리고 이전 턴의 그 사용자 바라, 이런 것들을 묶어놓은 것들을 말하고요. 컨텍스트를 인코딩 할 때는 RNN과 하이러키컬 RNN 등을 사용을 했고, 디코딩을 할 때는 RNN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되게 그래서 주어진 그 컨텍스트와 비슷한 컨텍스트를 어떻게 찾았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바라들에 포함된 TF-IDF 모델로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뉴럴 어프로치를 적용했는데 거기에서 들어간 중요한 어떤 데이터를 스코프를 한정하는 그런 모델에는 기존의 어떤 고전적인 그런 방법을 써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자세한 그 모델이 나오는데요. 현재 주어진 입력이 C라고 했을 때, 그 현재의 컨텍스트를 C라고 했을 때 그것과 비슷한, 그러니까 TF-IDF 기반으로 해서 나온 기존의 그 트레이닝 셋에 있었던 컨텍스트와 리스판스를 따로 이렇게 R1, 2, 3 그리고 C1, 2, 3로 이제 리트리브를 해서 그것들을 같이 인코딩, 임베딩을 훈련을 시키게 되고요. 다음에 RNN 디코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주어진 컨텍스트에 가장 맞는 리스판스를 제너레이션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이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아마존 알렉사에서 발표를 했었기 때문인데요. 그 아시겠지만 아마존 알렉사에서는 총 지금 4만 개 이상의 서드파티 스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서드파티 스킬들을 인보크 시키기 위해서, 걔네들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자기 그 앱 설정에 들어가서 어떤 스킬을 사용할 것인지를 온오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온도계라고 하는 스킬이 있다라고 하면 온도계한테 지금 온도 몇 도인지 물어봐, 이런 식으로 다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킬을 인보케이션 할 것인지 그 인보케이션 네임, 아까 제가 예로 드는 거에서는 온도계와 같은 것들을 반드시 사용자 입력에 포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네이블 할 스킬들을 항상 자기가 입력에다 넣어야 되니까 굉장히 사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인보케이션 네임 없이 자동으로 그 도메인을 알아내어서 그 어떠한 서드파티 스킬들을 사용할 것인지를 찾아내는 그러한 태스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 클로바도 마찬가지고, 보통 그런 그 트레디셔널한 NLU와 이런 라지 스케일 NLU의 차이점을 보면, 보통은 이제 빌트인에서 저희 그 알렉사는 알렉사 내부에서, 그리고 네이버 내부에서 도메인들을 하나씩 늘려나가요. 이제 그런데 그건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회사 내에서 어떤 익스퍼트들이 수행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서드파티의 경우에는
아무 개발자나 다 이제 달라붙어서 그걸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또 비슷한 그런 스킬들을 서로 겹쳐서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막 그 여기 저자가 예로 든 건 피자 배달 앱이나 아니면은 홈 IoT 같은 스킬들이 주제는 하나인데 굉장히 많은 스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도메인을 이네이블링 할지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어떤 퍼스널라이즈된 인포메이션을 보지 않는 경우에는 잘 디텍션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모델은 되게 그림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엄청 간단한 모델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 노란색 사각형에는 그 캐릭터와 그 워드 인베딩, 캐릭터 인베딩을 쓰고 워드 LSTM 그리고 캐릭터 LSTM을 써서 그 센텐스를 인베딩 하는 모델이고요. 그 옆에 있는 작은 여기 동그라미들, 보이는군요. 얘네들이 도메인 정보인데요. 사용자가 어떠한 도메인들을 이네이블 했는지 혹은 디세이블 했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것들을 도메인 각각에 대해서 도메인에 또 인베딩한 정보들을 같이 사용을 해서 어떤 사용자가 진짜 어떠한 도메인을 사용자 바라 어떠한 도메인을 가리키는 것인지 판단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사용자 입력을 로그에서 인보케이션 네임들을 떼고 여러 개로 막 자동으로 생성한 것들이 한 10만 개 정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또 미케니컬 턱에다가 서드파티 스킬들을 또 바라들을 확장해 달라고 해서 두 가지 셋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요. 예를 들면 ask taxi to go get me a ride라고 하면 이건 그냥 문장은 get me a ride로 하고 이러한 바라의 도메인은 택시였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추출을 하는 로직을 하나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입력에 대해서 여러 패러프레이즈를 사람이 직접 만들어내는 그렇게 데이터를 마련해서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험은 이렇게 베이스라인 모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델이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도메인 사용자의 어떤 퍼스널라이즈된 도메인 이네이블 정보를 보지 않았을 때 경우는 이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원비트 모델이라고 해서 이네이블 된 경우에 한정해서만 그 도메인 디텍트를 수행했을 때는 이런 에큐러시가 훨씬 증가를 했고요. 근데 거기에다 그것 대신에 이제 온오프가 아니라 어텐션 정보를 줬을 때 성능이 더 올랐고, 어텐션에다가 비트까지 같이 주니까 성능이 더 올랐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용자 이네이블한 것들 중에서 사용자가 그 스킬을 사용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정보인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건 이런 어프로치 자체를 이제 산업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마존에서. 그래서 클로바에서도 서드파티 스킬들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익스플리시트하게 불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비슷한 방법론을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대화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과정 중에 한 과정인 NLU 부분에 대해서 관한 논문인데요. 보통 NLU는 크게 두 가지 태스크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바라의 두 가지 태스크라는 게, 하나는 센텐스 레벨의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두 번째는 센텐스에서 정말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는 문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이제 인텐트 클래시피케이션, 또 하나가 슬롯 필링입니다. 예를 들어서 I want to fly from San Francisco to Melbourne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비행편을 예약해 달라고 하는 인텐션이다 라고 하는 건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풀고요. 그다음 슬롯 필링 문제를 풀기 위해서 출발 도시는 샌프란시스코고 도착 도시는 멜보른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이제 추출을 하게 됩니다. 보통 슬롯 필링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방법은 시퀀셜 레이블링 문제로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퀀스 모델로서 RNN 같은 시퀀스 모델에다가 각 워드의 BIO 태그를 프리딕션 하는 형태대로 많이 풀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좀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뽑혀져 나온 슬롯들을 다시 한번 노멀라이징 해야 된다. 그 노멀라이징 하는 난리지들은 굉장히 또 도메인 스페시픽하고 굉장히 타임 컨슈밍한 작업이다.
반면에 자기네들이 또 생각하는 어떤 한 가지 더 방법은 그 문장을 슬랍 필링조차도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풀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데이터 스파시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슬랍 밸류가 나타났을 때 이 센텐스 클래시파이어가 제대로 동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포인터 네트워크와 그리고 어텐션 메커니즘을 같이 적용을 해서 아웃 오브 보캐블러리 패턴에 대해서 좀 강인한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논문의 어떤 방법론인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100% 다는 이해는 못했습니다만 인코더 모델에서는 이런 RNN과 어텐션 메커니즘이 함께 적용이 된 모델로 요 문장을 인코딩을 하고요. 다만 요때 사용되는 게 이렇게 보캐블러리에 대해서 이러한 그 문장 임베딩 된 정보는 어떠한 그 실제로 슬랍 밸류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지를 같이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한 임베딩 결과와 이 보캐블러리 슬랍 밸류에 대한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같이 웨이티드 썸을 해서 이렇게 RNN 디코더에다가 놓고 슬랍 밸류를 다시 한번 디코딩하는 그런 모델을 훈련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슬랏 1에서는 모데레이트가 나오고 슬랏 2에서는 에이지언인데 스테이트 1에서 그래서 에이지언은 결국은 뭐 오리엔텔이랑 같은 거다라고 하는 정보를 여기 보캐블러리에 있는 디스트리뷰션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은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이재명 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